오늘 9거래일 만에 드디어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또 환율도 치솟다가 조금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보니까 네네. 주제가 환율에 대한 거긴 한데 뭔가 의미심장한 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는 없다라는 주제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네.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많이 다 빠지다 보면 네.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모르는 뭐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빠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는 없다. 적어도 환율 시장에서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사실 오늘 2부에서는 이제 이선엽 센터장님이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음. 앞에 이제 1부에서는 제가 뭐 아침에 사실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아침보다 뭐 안색이 좋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네. 비비크림을 좀 발라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럼 저랑 인포맥스 라이브 함께해서 그렇다고 아, 그럼요. 말씀하시면 안 네네. 됩니까? 네. 이승희 아나운서님 옆에 계셔서 한결 마음이 편해서 네, 네. 표정이 더 좋은 거고요. 예. 오늘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네.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 좀 이제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네. 좀 그 진지하게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들어가 보시죠. 네, 네네. 준비한 내용. 그 주식 시장과 환율은 연동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때는요, 달러를 들고 와요, 한국에. 그리고 나서 뭐 HSBC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 가서 이거 원화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걸로 삼성전자 1조 원어치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거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HSBC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달러를 받았으니까 이제 원화를 바꿔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네. 반대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지? 환전을 할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싸가지고 한국을 떠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일단 그냥 팔아놓고 좀 기다리세요라고 하면 그냥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진 않겠죠. 이제 삼성전자를 1조 원어치 샀다가 1조 원어치를 팔면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갈 사람이면은 환전할 거고 안 나가고 다시 뭐 현대차를 살 사람이면은 환전 안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저희가 이제 뭐 몇 분들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확인해 보면 다 환전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환전해서 나가신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하루의 거래량이 이제 제가 이제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대략 80억 불에서 1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한 1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지난주만 해도 삼성전자만 매도를 막 2.3조, 2.4조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거래량이 그 정도 되는데 달러를 사는 매수죠. 그러니까 주식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런 수요들이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환율이 급등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뭐가 있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과 제가 달러 인덱스라는 걸 같이 그려놨는데 저기 보시면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움직임이 없는데 원달러만 약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뭐가 이상하다.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그런 거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럼 만약에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혹시 한국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네.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CDS라고 하는 이제 프리미엄인데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이제 일종의 파생 상품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요. 만약에 한국의 국채가 부도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제 표현으로 미동도 없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낮아요. 아무 그렇죠? 변화가 없잖아요. 네. 저게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게 움찔이라도 했었어야 돼요. 네. 움찔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움찔했었나 보면은 작년 3월 볼까요? 작년 3월 달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한국 시장이 뭐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의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 2018년 그리고 올해 초에
원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야 이거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만들었던 원화 환율의 저점, 즉 원화 강세가 갈 수 있었던 최대한의 폭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과거엔 없는데 지금 있는 게 뭔가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원화가 강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다른 요인.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과거에 없는데 지금 있는 거. 그거는 해외 투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써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해외 네. 투자를 지금 100조 원이나 했어요. 하긴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좀 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연금도 30% 정도는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네. 환해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수요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환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걸 보고 마치 우리가 IMF 때 때처럼 막 2,000원 가는 거 아니야,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FX 딜러분들하고 굉장히 통화를 많이 했는데 네. 그분들이 얘기해주신 이제 그 저항선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선들인데 이 선은 이제 1,188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무작정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러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떤 사람들일까요? 수출하는 사람들은 수출하고 달러를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 달러를 바꿔야 돼요, 원화로 언젠가는. 그러면 야,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까 뭐 1,100원 할 때보다 훨씬 낫다.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치 이게 올라가는 폭만 보면은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오늘 이제 이선엽 본부장님 나오셔서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오늘 약간 비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낙관주의를 가지되 비판적인 낙관주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데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제 기후와 관련돼서 업데이트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네.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IPCC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 IPCC 보고서는 과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제가 깜짝 놀랐는데 4,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4,000페이지요? 네, 보고서가 뭐 저도 이제 제일 길게 써본 게 뭐 80페이지 뭐 이런데 한 4,000페이지. 거의 과학자들이 한 2,000명에서 함께 쓴 거고 논문을 검토하는 개수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진짜 열일하셔서 가지고 쓰신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아직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기사는 나왔지만 이제 정확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시는 내용은 없었는데 이제 오늘 네.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소개를 좀 했고요. 제 느낌을 그냥 딱 두 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는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요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후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동안 하면서 1.5도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1.5도. 1.5도 네. 가면은 큰일 나니까 1.5도에서 음.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막 그러면서 우리 이산화탄소 줄여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IPCC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정해 놓거든요. 이제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자,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줄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줄일까?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시나리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줄이는 경우,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 그림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말 열심히 줄이는 경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지구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네. 분포도를 그린 그림인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열심히 줄여도 1.5도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미 그걸 저희가 넘어가 버린 거군요. 네,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IPCC 보고서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5도 도달하면은 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거고, 네. 많은 일들 중에서 이제 1.5도 왜 올라가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혹시 지구과학 시간에 우리 생각해 보면은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을 때는 12시예요. 근데 제일 더울 때는 2시예요. 이유가 뭐냐면
땅이 더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마치 이거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우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가 아니고요. 기존에 이산화탄소 배출했던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미 줄이더라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줄여가지고 2050년에 넷제로를 하더라도 1.5도 도달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 네, 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시각적으로 이게 잘 표현해 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5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줄이면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가고 4도가 올라갔을 때 네.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몇 번 일어나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1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1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 만약에 왼쪽에 있는 그림 4도씨까지 올라가면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은 매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은 39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심각한 게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이제 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걱정이 되세요? 제일 크게 걱정이 되는 거는 저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보험회사 이야기 저희가 몇 번 했었어요. ESG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제 뭐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네, 뭐가 어디서 일어났네 그런 그 사건 사고들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 뭐 재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뭐 스위스리라든지 이런 재보험회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연준 의장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브레이너드 이사 이분도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보험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보험사들이 만약에 보험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 더 이상 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면 어떡하냐. 이제 가입해줘봤자 내가 더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안 시켜주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제가 아까 처음에 결론이 그래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거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릴 때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의 온도가 시원해지게 하는 그리고 따뜻해지게 하는 요게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다시는 이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시원해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게 네.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 아직까지는. 네.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어차피 다 죽는데 그냥 뭐 이산화탄소 뭐 줄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끝나진 않았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기후와 관련된 얘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래도 인포맥스 라이브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기후위기 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재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네, 지금 강홍규님 이분이 정말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 그래요? 살 주식은 플랫폼,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탄소 중립 수혜주밖에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탄소 중립 수혜주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기후 위기 시대의 퀄리티 주식 이 주식들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